지난 탄핵 윤석열 내란숙의 탄핵 국면에서 헌법재판관의 임명과 관련해서 얼마나 많은 국민들의 한숨과 한탄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오늘 그런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헌법재판관에 대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잘 진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내란수계를 배출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왜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습니까? 인사청문회의 업무를 지금 직무를 유기하는 것입니까? 국민들이 이 자리를 모두 지켜보고 있습니다. 법사위원들은 지금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참석해서 인사청문회에 제대로 임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이 헌법상의, 법률상의 의무입니다. 그런데 오늘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자당의 국회의원에 대한 수사와 관련해서 국회의장실을 항의 방문했다는 언론 보도를 봤습니다. 내란을 저지른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입니다. 내란을 저지른 대통령도 수사받고 지금 구속되어 있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은 특권 계급입니까? 수사를 받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수사를 하는 것과 헌법재판관 임명 후보자 인사청문회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국민의힘 의원들께 묻습니다. 내란의 밤 때 왜 계엄 해제하러 안 들어왔습니까? 들어오고도 왜 해제 표결에 참석하지 않았습니까?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그 과정에 관저에 왜 몰려가가지고 윤석열을 비호했습니까? 아직도 국민의힘 의원들은 내란을 옹호하고 윤 어게인 집회에 가가지고 참석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내란을 계속해서 옹호하실 건가요?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사위원들은 지금이라도 당장 법사위에 들어오셔서 인사청문회에 임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빨리 이 청문회장에 들어오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하겠습니다. 위원장도 여당 측에 빨리 법사위원장 휘로 참석해서 청문회에 참석해달라고 요청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후보자로부터 모두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김웅민 간사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방금 존경하는 박은정 의원님도 분명하게 지적하신 것처럼 지금 청문회에 왜 야당 의원들, 국민의힘 의원들이 안 들어왔는지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동안에 저희가 논의했던 과정을 잠깐 국민 여러분들께서 아시기 위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미 청문회 개최를 10시에 하기로 여야가 합의된 일정입니다. 그 합의된 일정을 지금 마음대로 참석하지 않고 있는 것이 국민의힘 태도다라는 걸 분명하게 지적드립니다. 한편 지난 수요일날 저희가 청문회를 했던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청문 보고서 채택도 오늘 오전에 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지금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지키지 않는 이유는 단 하나, 자기 당 자당 국회의원이 압수수색 당한 것, 거기에 대해서 항의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국민의 눈높이에서 보실 때에는 지금 국민의힘의 이런 행태들이 도저히 공당의 모습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안 그래도 내란 정당으로 정당 해산 얘기가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고 이 우리 법사위 회의장에서도 정당 해산 얘기가 공식적으로 등장하고 있는데 국민 눈높이에 보실 때에는 정당 해산 사유가 차곡차곡 늘어나는 것 아닐까라는 우려를 표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님께서도 방금 잘 지적하신 것처럼 국민의힘에서 여야 합의를 지키기 위해서 오늘 일정에 대해서 다 합의를 했던 것인데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빨리 회의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지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소영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이 떠들썩합니다. 오늘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가 있는데 헌법재판관께서 잘해주길 바라면서 그런데 오늘 제가 저희 법사위 업무방에다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 보고서도 채택하기로 합의를 보았다. 이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국민의힘이 이 자리에 들어오지 않는 것은 그런 보고서 채택도 거부하려고 하시는 건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고요. 그런데 존경하는 우리 박은정 의원님이나 그리고 또 김용민 간사께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이제 세상은 바뀌었습니다. 그 서슬퍼렇던 윤석열은 이제 재구속됐습니다. 그 윤석열을 배후에서 조정하던 김건희는 특검의 소환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깜짝 놀랄 일은 통일교와 김건희와 함께 김건희의 스승처럼 이야기되고 있던 건진, 윤석열의 등을 토닥토닥 두들기던 건진, 그 건진의 아마테라스 신전까지 건진 신당에 모셔져 있다는 걸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건진과 건진 전성배와 통일교 윤모 씨가 주고받은 문자에는 아직도 확실한 윤석열의 최측근은 핵심은 권성동이다. 이런 말이 오고 갔습니다. 그리고 권성동 의원이 그 사이에서 어떤 로비에 중간 거강꾼을 했는지 이게 지금 가장 중요한 핵심 아니겠습니까? 샤넬백은 뭡니까? 그리고 그 다이아몬드 목걸이는 뭡니까? 수천만 원짜리 팔찌, 귀걸이 이거에 저희들 전부 다 경악했습니다. 어디서 나왔냐고 묻자 빌린 것이라고 했습니다. 어디서 빌린 것이라고 묻자 답변 못했습니다. 그리고 왜 이거 재산 등록하지 않았냐라고 묻자 재산 등록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퍼즐이 맞춰지는 게 통일교에서 왔다는 거 아닙니까? 통일교에서 다이아몬드 목걸이, 귀걸이, 팔찌, 그리고 샤넬 가방, 그리고 그 사이에 건진, 그리고 권성동, 그리고 이 사이에서 인사청탁, 이창수 지검장이 서울중앙지검장이 되는 데는 건진과 이창수 지검장의 부인. 그럼 그 사이에 권성동, 김건희, 윤석열, 도대체 대한민국이 얼마나 썩어 문드러진 겁니까? 그런데 이 부분을 옹호하고 보호하자고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란의 동조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그것이 걱정되면 빨리 들어와서 오늘 법사위에 임할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 후보자님 지명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예. 법원에서 신망이 굉장히 두터웠던 분 같습니다. 법원 내에서 특히 칭찬이 많은 분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굉장히 잘된 인사라고들 많이 평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헌법재판관이라는 자리가 갖는 그 중요한 의미, 국민들이 갖는 그런 그 시각들 또 여기에도 좀 부합해 주는 것이 당연히 맞다고 보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질문들 몇 가지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그 재판에 대한 헌법 소원은 우리 헌법재판소법이 금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재판에 대한 헌법 소원 이 제도 법원의 재판을 헌법 소원 대상으로 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서면으로 질문을 드렸더니 원론적으로 찬성하는 의견을 제시를 하셨습니다. 예. 찬성하시는 입장이 맞습니까? 기본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이것을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국회가 제정한 입법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을 통해서 심판권을 갖는데 민주적 정당성이 약한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대상으로 삼지 말란 법이 어디 있느냐 이런 견해가 있는가 하면 또 반대 측에서는 만약에 그렇게 될 경우에는 사심제로 가는 수가 있다. 소송 절차를 너무 지연시키는 것 아니냐. 대법원의 최고법원으로서의 권위를 너무 무시하는 결과가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찬반 의견에 대해서 우리 후보자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바와 같이 우리 입법권은 국회에 속하고 그 입법권의 행사는 존중받아야 되는데 헌법재판소는 국가의 권력작용에 대해서 헌법 질서에 부합하고
그것이 기본권 보장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심판할 임무를 헌법으로부터 부여받고 있습니다. 정당성이 가장 강한 국회 입법권 행사 또는 불행사에 대해서도 현재 우리 헌법재판소는 위헌 여부나 입법 부작위에 대한 헌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법부의 역시 대법원도 국민의 기본권과 권리 보장을 위해서 충실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그 사법권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부터 국민이 기본권이 충실히 보장받지 못하는 공백이 발생할 여지는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사법권의 행사 역시 헌법 제도의 테두리 내에서 헌법재판의 대상에 속하다고 보아하는 것이 전체 헌법 체계에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계속해 주십시오. 사심제의 우려에 대해서는 이 헌법 소송이라는 것은 일반 민사 소송, 행정 소송, 형사 소송과는 달리 헌법 재판소의 독자적인 소송 형태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예컨대 민사 소송에서 3심을 거쳤다고 그래서 헌법 소송은 민사 소송에 대한 신급적 연결 관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민사 소송 결과에 대법원의 어떤 판단 작용이 우리 헌법의 기본권 보장에서 공백이 없는지를 헌법적 관점에서 새로이 재판하는 헌법 소송이기 때문에 사심제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정확한 표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이 재판이 다시 한번 받게 되는 그런 우려는 현실적으로 존재하는데 이 부분은 외국의 입법례나 이 실무례를 보더라도 헌법 위반을 사유로 하지 않는 대부분의 그 헌법 소송에 대해서는 재판 소원에 대해서는 사전에 어떤 각하라는 형태나 이런 형태를 통해서 걸러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큰 재판 지연의 우려라는 것은 나타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5.18 민주화 운동이 우리 대한민국에 오늘날 민주주의를 잇게 했다는 것, 그리고 또 작년 12월 3일 불법 내란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걸 극복하는 어떤 정신적인 밑거름이 됐다는 것 인정하십니까? 예, 당연히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5.18 정신은 전 세계 민주주의의 정신이 될 것이며 반드시 헌법 전문에 수록해 영원히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역사 속에 남겨야 한다라고 강조했던 것 들으신 적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서면으로 이거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것에 대한 견해를 물었더니 우리 후보자께서 향후 충분한 논의를 통하여 공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견이 진행되기를 바란다며 다소 원론적인 답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좀 의사가 불분명한 것 같은데 이 자리를 통해서 의견을 한번 다시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예, 말씀하셨듯이 우리 헌법 전문에는 이미 4.19 불의한관 4.19 민주혁명의 정신을 계승한다고 승계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 역시 당시 그 군사 독재 한관 민주주의 사건에서 큰 획을 기운 것이라고 생각하고 4.19 민주혁명의 정신을 계승한다는 헌법 전문에 나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5.18 민주화 운동도 헌법 전문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저는 당연히 찬성하는 입장이고 개헌에 관해서 제가 이렇게 언급하는 게 좀 부담스러운데 그러면 개헌이 될 경우에 헌법 전문에 5.18 정신이 수록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믿는다 이 말씀이시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헌법재판소가 그 5.18 피해자들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금지하는 것, 여기에 대해서 헌법에 위배된다는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뒤에 소송이 진행이 됐고 위자료에 대한 배상이 가능한 상황이 됐는데 문제는 그 위자료 판결을 그 일반 법원에서 하면서 지역별로 재판부별로 위자료 액수가 너무 3배, 4배까지 차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어떤 이미 기판력이 발생해버린 낮은 저가의 판결을 받았던 사람들을 어떻게 구해할 것인가, 이것에 대한 지금 논쟁이 있는 것인데 우리 후보자 보시기에 이것을 입법적으로나 헌법적인 해석을 통해서 기판력의 문제를 극복하고 형평을 도모하는 방법. 예, 일단 그 법원에 있어서
그 5.18 민주화운동 피해자에 대해서 균인하고 어떻게 보면 일관된 위자료 산정 기준을 하지 못한 채 이렇게 편차가 나서 피해를 입게 되는 분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구제책을 좀 고민할 부분은 있다고 생각하고, 다만 그 부분이 현행 민사소송법에 정한 기판력과 관련해서 충돌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가 깊은 연구가 아직 하지 못한 상태여서 좀 생각을 가다듬고 나중에 한번 말씀드릴 거 있으면 말씀드리는 게 좋겠다고 생각드립니다. 예. 예. 다음은 곽끝 의사진행 장동혁 간사님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선 저희 국민의힘 의원들이 오늘 청문회에 제 시간에 참석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저희 당에 사정이 있어서 조금만 청문회를 늦춰줄 것에 대한 양해를 구했는데 10시 30분까지 시간을 조정해 주신 위원장님께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특검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면서 국회와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이 있었습니다. 다만 국회에 대한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우원식 국회의장께서 작년에 행정부 기관이 국회 내에서 강제력을 동원하는 방식은 삼권 분립과 존중이라는 헌법 정신에 따라 자제돼야 한다. 그리고 기관 간 협조를 통해서 이미 제출 형식을 취하라. 라는 당부의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국회의장은 국회의원 300명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의 대표로서, 그리고 국회라는 국가의 시설물을 관리하는 관리 책임자로서 작년에 냈던 이 입장이 지극히 당연하고 또 상권 분립의 원칙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10시 반까지 시간을 좀 늦춰주셔서 저희들이 10시 15분에 의장님을 뵙고 같은 취지의 입장문 정도는 내주셔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건의를 드리려고 갔는데 의장님의 그 금요일마다 있는 회의가 늦어져서 저희 면담이 늦어졌고 그에 따라서 건의 말씀을 드리는 과정 또한 좀 길어져서 저희들이 처음 약속드렸던 10시 반까지 참석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국민들께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국회는 삼권 분립의 한 축으로서 또 국회의장은 국회의원 300명을 대표하는 대표자로서 여야를 떠나서 국회에 대한 압수수색 그리고 국회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그 입장이 달라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에 국회의원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있었을 때 의장님께서 입장 표명해 주셨던 것을 다시 한번 같은 입장을 표명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늦어진 거에 대해서 국민들께 그리고 위원장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이십니까? 예. 송덕준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예, 오늘은 아주 중요한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가 있는 날입니다. 저희들이 조금 늦게 된 거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예, 하지만 이렇게 늦을 수밖에 없는 게 좀 전에 간사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예, 오늘 이렇게 중요한 우리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이게 아침 일찍부터 우리 동료 의원들 의원실이 이렇게 압수수색 동시적으로 이렇게 발생하는 그런 받겠다는 그런 일이 발생해서 정말 저희들이 놀랐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지금은 이재명 정부의 조각을 위한 인사청문회가 지금 오늘도 여러 개 계속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의원님들이 좀 의정활동에 집중할 수 있게끔 이렇게 가급적이면 이 수사를 할 때는 하더라도 이렇게 중요한 상황에서는 또 이렇게 입법활동에 지장이 없게끔 해야 되는데 국회에 난데없이 이렇게 수사관이 난입을 하고 이렇게 또 갑자기 압수수색을 하겠다고 하니 저희들이 지금 오늘 이렇게 인사청문회 지장이 느낄 정도로 지금 의장님을 찾아가서 좀 항의 좀 방문해 왔지 않습니까? 잘 아시는 대로
특검은 우리 이 법사위에서 우리가 심사를 했고 또 국회에서 만든 특검 아닙니까? 특검은 그 본래의 취지는 우리 의회에서 소수 야당이 어떠면은 권력에 이렇게 좀 자유롭게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기 위해서 만든 특별한 그 수사 제도인데 그 수사로 제도로 만든 특검이 오히려 소수 야당을 상대로 이렇게 중요한 또 입법 활동을 하는 와중에 국회로 정말 이렇게 아침 일찍부터 의정 활동을 이렇게 방해할 정도로 이렇게 급습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서 되겠습니까? 바로 이런 거에 대해서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오늘 이것 때문에 저희들이 좀 늦었다는 말씀 드리고, 근데 이뿐이 아닙니다. 오늘 잘 아시는 대로 전국적으로 이렇게 폭우가 지금 쏟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또 재해가 발생하고 또 현장에는 많은 또 구조의 손길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제가 이게 보니까 이번 특검에서 이 소방청을 또 압수수색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폭우와 이런 여러 가지 현장의 이 어려운 와중에 그분들이 현장에서 한 명의 그 생명이라도 재산을 구하기 위해서 현장에 투입돼야 될 이 소방청, 그 지휘해야 될 소방청 지휘관들을 상대로 이렇게 압수수색을 하고 업무에 차질을 준다면 뭔가 특검 활동에도 뭔가 좀 신중을 기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냐. 더구나 우리가 특검 심사를 한 법사위원장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마디 좀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수사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죠. 수사를 할 때 하더라도 우리가 또 중요한 입법 활동이나 국민들의 구조 활동에 차질이 없게끔 순서를 봐서 제때 제대로 공정하게 정상적으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3개의 특검이 작동되고 있는데요. 이 특검은 사실은 우리 법사위가 관장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사실은 제가 취임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비정상적인 대한민국을 바로잡는 과정으로서 특검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별적인 특검 활동에 대해서 우리 법사위 차원에서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요. 사실은 개별 의원님들이 느끼는 감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텐데, 하루빨리 수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져서 대한민국이 정상화되고 또 수사기관들이 제대로 기능을 작동한다고 하면 이와 같은 특검, 이 비정상적인 특검의 시대는 빨리 마무리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우리 존경하는 법사위원님들께서 특검이 조기에 종료되면 이 바람직한 수사기관의 정립들을 제대로 하신다고 하면 사실은 이와 같은 비극이 반복적으로 발생되지 않을 수 있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 똑같은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조배수 의원님까지만 의사진행 발언하고 그러면 질의 순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배수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근에 지금 우리 그 국회 또 국회의원은 헌법기관입니다. 국민을 대표하고 있고, 그런데 지금 특검에 의해서 그 영장을 신청하는 건 좋은데 이 영장이 남발되고 있습니다. 저는 사법부가, 그러니까 이 특검이 이무제출의 형식을 빌려서 해도 될 것을 무조건 영장을 신청하고 또 법원은 깊은 어떤 검토 없이 그냥 발부를 합니다. 영장을 발부할 때는 어떤 그 상당성이 있어야 됩니다. 형평성이 있어야 되고. 그런데 지금 뭐 참고인의 경우에도 영장을 발부를 하고, 그리고 또 지금 몇 건의 그 영장 그 집행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결과도 별로 의미 있는 그런 증거가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저희들은 그래서 국회의장에게 여야를 떠나서 국회 그 수장으로서 이렇게 이 너무나 남발하고 있는 그 영장을 이런 그 관행에 대해서 사법부에 대해서라도 저는 국민한테 메시지가 있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국회의장을 면담을 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제
지금 이제 우리 여당 의원님들께서는 이것은 이제 뭐 야당의 일이니까 이렇게 강 건너 불 보듯이 하시지 마시고 이거는 결국 같은 국회 그리고 국회의원으로서 당할 수 있는 일입니다.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사에 협조를 해야죠. 또 정당한 이 뭐 수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것도 적법한 절차에서 또 상당한 모든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영장 신청과 또 영장 발부해야 됩니다. 근데 이런 부분이 균형이 깨어져서 무조건 신청만 하면 발부를 하고 그리고 또 그 의원실 앞에 가서 몰려가가지고 망신 주기식으로 이런 부분이 저희들은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국회의장께서는 뭐 이것은 영장 집행하는 걸 막을 수가 없고 이제 동의를 뭐 해야 되고 그래서 동의를 하면 어쩔 수 없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희들은 그런 차원이 아니라 좀 큰 틀에서 사법부에서 법원에서 영장이 너무 남발되니까 자, 다음은 질의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진우 의원님 주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일단 지명을 축하드립니다. 예, 네. 감사드립니다. 법리적인 견해에 대해서 좀 먼저 여쭙겠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재판 지연 상황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시죠? 예, 네. 이제 일반 국민들 같은 경우에 본인이 기본권을 침해당했을 때 헌법소원을 많이 제기하는데 예. 헌법소원 평균적으로 얼마 정도 처리에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까? 제가 통계적으로 말씀. 180 내에 처리하는 것이 한 74% 정도로 기억하고 있고요. 2년 넘은 사건이 한 13% 정도대로 해서 약간 네. 직체가 상당한 문제로 네, 일반 국민 입장에서는 기본권을 침해당해서 지금 피해를 보고 있다라고 해서 헌법재판관으로 재판소로 달려갔는데 결과적으로 너무 오래 걸리니까 제대로 구제받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위헌법률 심판도 마찬가지예요. 상당히 이제 입법 과잉이 이루어지면서 위헌적인 법률안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것도 지금 늦어지고 있고 이제 그 임시적인 그 구제 조치인 가처분은 더 심각합니다. 가처분이 지금 정치적인 사건 외에 일반 국민들을 상대로 한 어떤 가처분 관련된 결정에서 헌재가 의미 있는 결정을 한 적이 있나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잘 듣지 못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법안 중에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에서 들여다보겠다. 헌법재판소 결정이 결국은 법원 판결도 헌법소원의 심판이 된다라는 취지의 이제 그 개정안이 지금 발의가 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한 후보자 입장은 무엇입니까? 예, 찬성이에 반대 일단 결론부터 기본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말씀해 이유는요? 그 근데 이게 왜 문제냐면 제가 좀 예. 이유 좀 이따 듣기로 하고 지금 있는 사건도 못 하고 있어요. 예? 지금 있는 사건도 못 하고 있고 더더군다나 지금 헌법소원이나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해도 지금 제때 처리가 안 되고 있고 또 아까 처리를 말씀드렸는데 대부분이 그냥 종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기록을 갖다 보거나 하는 내용들은 극소수고 지금 주어진 일도 못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안대로라면 지금 법원 판결을 헌법재판소에 가져갔을 때 1심부터 2심부터 다 가능합니까? 다 가능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거는 아니고 확정된 판결을 이나 그런 부분을 대상으로 한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1심, 2심에 있는 판결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이나 이런 거 할 수 없고 확정되고 나면은 그러면은 확정된 대법원 판결을 헌법재판소에 한 번 더 들여다보겠다는 입장입니까? 그게 뭐 꼭 대법원 판결만 아니고 2심 단계에서 확정된 경우도 대상이 될 수는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1심, 2심이든 어쨌든 당사자가 포기해서 확정된 경우에는 예. 들여다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이게 문제인 것이 법원에 계속 오래 계셨잖아요. 예,
법관으로서의 당시 소신이 어땠는지 몰라도 지금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가게 된다라고 해서 기관의 어떤 권한을 늘리는 방향으로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하던 일도 못하는데 그 일을 어떻게 하겠느냐의 문제가 생기고요. 첫째로는. 둘째로는 당연히 재판 지연 문제가 생기죠. 대법원 판결도 확정되고 나서 뭔가 문제가 있을 때는 재심 제도가 따로 있잖아요. 예. 그죠? 근데 재심 제도도 어떤 판결의 신속한 판결 확정과 어떤 집행을 위해서 재심조차도 사유를 한정시켜 놨는데 기본권이 침해된다는 것은 모든 판결에 대해서 사실상 다 들여다볼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제한 없이. 그러면 지금 상고심을 개편해서 대법원에 있는 계류 중인 사건도 좀 줄여서 피해를 본 국민들이 피해 구제를 신청했을 때 좀 더 신속한 구제를 받게 된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데 이것을 이런 식으로 계속 그 헌법재판소까지 법원 판결을 들여다본다면은 결과적으로는 뭐 전세 사기를 당한 피해자라든지 위자료를 못 받고 있는 어떤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그 상대방 측에서는 시간 끌기용으로 분명히 헌법재판소에다가 헌법소원 같은 거 제기할 거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그 남소를 방지할 수 있는 어떤 보관이나 특별한 방법이 있으세요? 예,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사실 재판소원 제도를 도입함에 있어서 반드시 중요하게 고려를 해야 되고 그에 대한 대비책도 세야 되는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헌법소원은 모든 어떤 법리 오해나 사실 오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헌법 규정이라든지 헌법 원리에 대한 중대한 헌법 위반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헌법 재판소원 제도가 도입됐을 경우 헌법 재판소에서 본안까지 가는 비율은 극히 적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스페인이 결국은 그 최종 상고심에서 접수되는 사건이 우리 잠시만요. 뭐 해외 입법례까지 얘기할 건 아니고요. 예. 저는 그 생각에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신중하게 보셔야 되는 게요.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에요. 그러니까 그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데 있어서 기본권 침해라고 말씀하셨는데 기본권 침해가 되지 않는 어떤 법률 이슈가 있을 수 있습니까? 다 무슨 민사소송도 사유재산권 침해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야기될 수 있는 거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전세 사기를 당해서 피해를 봐서 구제 신청을 해서 민사가 확정됐는데 그것도 만약에 상대방이 와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면 일단 그 집행력이 멈춰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문제까지 사심제로 운영됐을 때 오히려 서민들이 피해를 보는 측면이 있는 거고요, 분명히. 저는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이 제도가 지금 논의가 나온 것이 민주당 관련된 어떤 정치적인 이슈나 이런 재판에 대해서 지금 대법원 판결이 마음에 안 든다고 제가 봤을 때는 입법안들이 그 이후부터 막 발의가 되기 시작했거든요. 만약에 이게 진짜 정당성이 있다면은 지난 정부 초기부터 민주당에서 발의를 했겠죠. 근데 지금 발의를 함으로써 지금 현재의 구도가 민주당에서 추천한 그 재판관 숫자가 많기 때문에 오히려 정치적인 사건을 헌재로 끌고 가려는 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뭐 사실 헌법 재판소원 제도는 학계나 실무에서 뭐 지금 갑자기 나온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래전부터 논의가 됐는데 지금 그런 입법적인 논의가 본격적으로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런 재판소원 제도가 어떤 정치적 관점에서 논의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뭐 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 제도가 도입됐다고 해서 그거를 정치적 사건에 적극적으로 뭐 활용하거나 그러지는 아니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미처 제가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 아까 말씀드린 재판 지연 제도는 사실 헌법 위반에 대해서는 제가 뭐 재판 연구나 오래 해서 많은데 재산권 문제라 그래서 다 헌법 위반으로도 보지 않는 게 사실 대법원 판례로도 축적돼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재산권 보장 원칙 위반이라고 하지는 않는 것 같고요. 지금 논의되고 있는 그런
재판 지연의 문제는 헌법재판소원이 제기된 후에 1개월 내에 사전심사부에서 그거를 논의를 해서 헌법 위반 사유가 없다고 생각하면은 전부 다 뭐 기각하든지 각하는 처리, 그런 방식으로 처리를 하면 사실상 그런 부당한 재판 지연에 대한 우려는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들어오셨으므로 다음 질의 순서인 곽규택 의원님 질의가 끝난 후 기존에 합의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3항을 먼저 심사한 후에 청문회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자리에 안 계신 의원님들은 회의장으로 들어와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곽규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아침부터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특검에서 자택과 국회의원 회관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 국회의장께도 항의 방문을 했고요. 조금 전 국회의장이 하신 답변이나 법사위원장님께서 하신 답변이나 특검 수사에 대해서 국회에서는 통제할 방법이 없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말씀이십니다. 이런 말씀을 들으니 지금의 특검 수사가 민주당과 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어떤 의미인가를 되새기게 합니다. 특검은요, 당연히 사법 통제의 대상이고 국회에서 견제해야 될 대상입니다. 민주당에서 말한 과거의 정치검사, 정부에 대한 충견, 지금 그분들이 특별검사하고 있고 파견검사로 일하고 있는 겁니다. 뭐 특별할 게 없어요. 특별검사라는 가죽을 입었을 뿐이고 중국 문화대혁명 당시에 홍위병이 이제 21세기 대한민국에서는 특별검사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심각히 우려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후보자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후보자님 경력을 제가 쭉 보니까 대법원의 재판연구관, 평판사일 때도 하셨고 부장판사일 때도 하셨고 한 4번 정도를 하시면서 한 7년 정도를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하셨고요. 또 수석재판연구관도 하셨어요. 맞으시죠? 예, 맞습니다. 재판연구관, 대법원 재판연구관이라고 하면 법원 내에서는 엘리트 중에 엘리트라는 거 다 알고 있고요. 또 그리고 치밀한 법 검토, 또 본인의 어떤 능력에 대해서는 대법원 내에서도 굉장히 인정받으시는 분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최근에 민주당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국정조사하겠다 이런 내용 보신 적이 있죠? 예, 뉴스를 접한. 왜 그러냐 하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그것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는데 재판을 빨리 했다. 신속한 재판을 했기 때문에 국정조사를 하겠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런 다음에 이재명 대통령이 되니까 대법원에서 고등법원에서 파기환송 취지로 분명히 사건을 가지고 있는데 그냥 드러누웠어요. 재판 안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께서 뭐라 했냐면 헌법 정신에 따른 합당한 결정. 나는 기본적으로 사법부를 신뢰하지만 모든 구성원이 균질하지 않다. 이런 식으로 딱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윤호중 지금 행안부 장관 후보잖아요. 법봉보다 의사봉이 강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요. 민주당에서 조희대 대법원장하고 대법관 9명, 파기환송에 가담했던 대법관 9명에 대해서 공수처에 고발을 할 예정이다. 이렇게 하니까 같은 날 시민단체에서 딱 고발을 해줍니다. 공수처에다가.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 등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탄핵소추안 발의했죠. 알고 계시죠? 모르시나요? 예, 그건 아직까지 모르고 있습니다. 이재강 의원이 대표 발의했구만. 그리고 지금 국정조사 하겠다는 거예요.
대법원에서 신속하게 파기환송을 해가지고 한 것이 이렇게 고발당하고 탄핵소추당하고 국정조사당하고 이럴 정도의 위법인가요? 그 서영교 의원님이 예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참고해서 대답하시죠. 그 대법원 판결에 관해서는 우리 헌법기관상 최고법원의 지위에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존중할 필요가 있다는데 기본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런데 재판연구원 오래 해보셨잖아요. 이 대법원 재판이라고 하는 게 사실심이 기본적으로 아니고 징역 10년 이상 선고된 사안이 아니면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다시 심리를 하지 않고 이 법률적으로 어떤 잘못이든지를 결정하는 게 대법원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대법원에서 그 기록을 검토할 때 사실관계에 대해서 1심과 2심이 동일하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사실관계를 따질 필요도 없는 것이고 따져서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 1심과 2심을 거쳐오면서 그 두꺼운 기록들, 사실관계와 관련된 주로 증거가 있는 그 기록들,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대법관들이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이 1심, 2심에서 정리된 이상은 그거를 확인하려고 기록을 볼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판연구원 오래 하셨던 입장에서. 기본적으로 사실 오인은 상고 이유가 안 되지만은 그 원심 판결을 파기하는 판결을 할 때에는 전체적으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해 보시죠. 재판연구원 하실 때 그 기록들이 굉장히 방대하고 이런 경우에 대법관들께서 기록 하나하나를 읽어보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이 대법관들이 잘못된 일이라고 해서 그게 국정조사하고 탄핵할 일인가요? 예,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지금 대법원에 잘 아시다시피 사건 수가 90년대에 비해서 4배 정도 폭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대법관이나 재판 연구관들은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후보자님. 예, 지금 헌법재판관 후보자 아니십니까? 예. 헌법재판관이나 대법관이나 우리나라의 사법 시스템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후보자님은 잠시 저 국무위원 대기석에 좀 기다려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국무위원 후보자 법무부 장관 정상호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권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종합 내용 등을 반영하였으며 간사 간 협의를 거쳐 작성되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이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송석준 의원님 하시는 토론 시간은 3분으로 하겠습니다. 정성호 후보자의 경우에 우리 경기교육청 그다음에 연천군 동두천시 고문 변호사직을 우리 국회법 개정 하면서 겸직 금지하면서 거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그 부칙에서 3개월 이내에 사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개월이 2개월 반 정도 도가된 시점에서 사직을 했단 말이에요. 그것도 국회 사무처에 문의를 했어요. 겸직 여부에 대해서. 그랬더니 국회에서는 겸직 안 된다라고 통보를 받아서 사실은 즉각 사직을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대로 3개월을 도가해서 2개월여를 더 근무를 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러면서 국회법 이제 다른 규정을 얘기를 한 거예요. 그거는 내가 영리 업무 종사다. 그 행위는 6개월까지는 가능하다고 물론 당시 국회법 경과 규정에도 규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규정에 또 보면은 이 영리 업무 종사를 하고자 하면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별도의 신고 행위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신고한 것은 내가 겸직에 대한 신고를 했고 국회 사무처로부터 이거 3개월 이내에 사직해야 된다고 공고를 받았어요. 근데 왜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오히려 2개월여를 하고 지금 와서는 오히려 해석을 본인의 임의적으로 해석을 갖다가 겸직이 아니라 영리 업무 종사라고 그 뒤늦게 해명성으로 하고 그래서 내가 신고 의무가 있는데 신고를 왜 안 하냐 했더니 얼범을 했잖아요. 그걸 여러분들 어제 법사위 인사청문회장에서 다 보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 다 버젓이 이건 무슨 인사청문 보고서 하면서 이게 뭐라고 돼 있어 이게? 국회법상 겸직 불가 통보 수령 후 3개월, 법 시행 후 6개월의 기간 내에 해당직을 모두 사직하여 법을 위반하지 않았으며 배우자의 재산 증가 등과 관련해서도 특별한 위법사항이나 도덕 중개를 발견되지 않았다. 이거는 팩트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제 지적하고 싶습니다. 분명히 겸직을 금지한 규정을 어겼고 겸직이 아니라고 둘러대서 결국 영리 업무 종사라고 했지만 신고 의무도 이행도 안 했어요. 이렇게 명백히 잘못된 거를 갖다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무슨 청문 보고서 채택입니까? 저는 이거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자,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이 종합의견을 잘 살펴보시면 각자 의원들이 주장한 내용들을 다 열거해 주셨습니다. 방금 지적한 송석준 의원님의 지적사항에도 이 종합의견 제4페이지를 보면 과거 국비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과 고문변호사의 겸직을 일정 기간 유지한 것이 법률 위반의 소지가 있고 국민 눈높이에서 볼 때 적절치 않으며 단기간에 배우자 재산이 크게 증가한 사유 등에 대한 소명이 명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었다 하는 부분이 정확히 지적되어 있는 거고요. 그 부분은 있는 거고 아까 송석준 의원이 말씀하신 것은 우리 여당 측 의원님들의 설치 내용을 써주신 겁니다. 이것을 저희가 어느 부분을 빼고 어느 부분을 넣지 않고 각자 주장한 부분을 다 변기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최종적인 의견에서 저희 여당 측은 적격이다는 의견을 냈지만 야당 측에서 적격 의견을 빼달라라고 해서 사실은 적격 의견도 빼서 사실은 적격과 부적격의 사유만 변기한 채로 이 종합의견이 작성되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동욱 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 의견이 단기간에 배우자의 재산이 크게 증가한 사유에 대한 소명이 명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었다. 포함시켜 주신 거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부분에 보면 특별한 위법사항이나 도덕적 흠결이 발견되지 않았다라는 표현은 저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10년 동안 배우자의 예금이 17억 이상 증가를 했는데 후보자께서는 뭐라고 답변하셨냐면 배우자에게 돈을 주는 것이 증여세 부과의 대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 발언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과거에 다른 국무위원 후보자께서도 증여세를 납부한 적이 있다. 지난 정부 때 이종호 과기부 장관이 11억 정도를 누락해서 2억 5천만 원 가량의 증여세를 납부한 적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특히나 이 정성호 후보자 같은 분은 기재위원으로 오래 활동을 하셨습니다. 배우자 부부간의 증여 한도액을 몰랐다는 그런 발언은 정말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저희가 그걸 다 끝까지 따져 묻지 않은 것은 그건 제가 그냥 제 정치적 판단이었습니다만 그 부분에서 위법 사항까지는 저희가 확인을 못 드립니다만 그 부분에 도덕적 흠결이 전혀 없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저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자,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페이지를 보면 일부 청문위원은 해서 4페이지와 5페이지 초반까지는 야당 의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을 적시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5페이지부터 일부 청문위원은 부터 마지막까지는 여당 의원들이 지적한 사항입니다.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한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균형적으로 다 맞춰졌고 저희가 뒷부분에 있으니까 이게 종합의견처럼 보이지만 종합의견이 아니고 저희는 이게 적격이다 부적격이다 하는 판단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게 정리되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보기가 싫으시면 여당 의원들의 지적을 먼저 말을 땡기고 야당 의원을 마지막으로 돌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앞뒤의 차이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여러분들이 하신 말씀이 다 적시되어 있고 방금 우리
신동국 의원님이 지적한 사항은 여당 의원이 그런 의견을 냈다 하는 것을 저희가 설시한 부분이다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너무 많은 걸 양보했어요. 예, 박준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뭐 여야의 주장을 고르게 다 담아서 뭐 적격 부적격 표현하지 않고 어쨌든 우리가 그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뭐 합의된 형태로 종합 의견을 내는 것에는 저는 찬성입니다. 내용이 좀 더 충실하게 담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많은 지적을 했는데 좀 많은 부분이 생략되어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요. 앞에 지금 예, 앞에 많이 특히 앞부분에 많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네, 들어보시죠. 그러면은 예. 그 내용을 한번 좀 열람을 시켜 주시죠. 예를 들어서 제가 그 친족에게 차용증을 쓰고 5억이라는 거액을 90년대에 빌려줘서 지금 가치로는 수십억에 달하는 금액인데 원금도 이자도 전혀 받지 않고 아직까지 사실상 그 뭐 변제할 능력도 되지 않고 돌려받을 생각도 안 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것이 다른 일반 국민의 기준으로 보면은 편법 증여에 의심이 된다라는 부분들을 지적을 했고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뭐 저희가 그날 날카롭게 묻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지적한 사안에 대해서는 좀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는데 저희가 지적한 문제가 빠졌으니까 문제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좀 뭐 많은 내용들이 지적된 내용들은 우리가 청문회 열심히 했는데 다 담겨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준태 의원님이 지금 보시는 사항은 저희가 좀 미비한 부분이 있는데 종합 의견만 배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채택보고서 전체는 이와 같이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한 사항과 답변 사항이 전체가 다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붙인 사항은 종합해서 의견을 압축한 내용만 있으셔서 그래서 혹시 이 부분을 한번 갖다 주셔서 참조해 주실 걸 부탁을 드립니다. 전체 버전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유 없으십니까? 네. 장동혁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우리 이렇게 김용민 간사하고 제가 어제 이제 간사간 논의를 할 때는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처리를 하기로 의견을 모았던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의원님들하고 제가 이제 의원님들하고 의견을 최종 조율하지 못한 상태에서 말씀을 드렸었고 그래서 제가 좀 전에 김영민 간사님께 월요일에 다시 회의를 열어서 처리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우리 법무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뿐만 아니라 여러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원내 지도부의 입장도 있고 또 저희 법사위원회 다른 의원님들의 입장도 있기 때문에 그런 의견을 조율해서 월요일 날 처리하면 좋겠다는 좀 의사를 전달드렸는데 지금 이제 가능하시다면 오늘 논의는 오늘 한 것으로 하고요. 최종 의결 채택하는 것은 월요일 날 채택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여당 간사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뭐 여당 입장에서는 불가능한 지금 제안을 하신 겁니다. 오늘 청문 보고서 채택을 하겠다라는 것은 어제 내용적인 합의까지 다 마쳤고 그리고 오늘 오전에 청문 보고서를 채택하기로까지도 합의가 했습니다. 그리고 더 이전에 인사청문회 계획을 저희가 합의하고 처리할 때 일정을 합의할 때 청문 보고서 채택을 오늘 하는 것으로 이미 앞서서 일정 자체를 다 합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두 번의 합의가 있었습니다. 오늘 청문 보고서 채택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 갑자기 월요일 날 처리하자라고 하는 것은 아마 지금 국민의힘에서 오늘 압수수색 당하고 여러 가지 불편한 심기가 있어서
아마 송원석 원내대표가 이런 지시를 한 것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여러 장관들의 청문회가 진행되는 것과 우리 법사위에서 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고 각각의 상임위에서 각자 판단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특히나 지금 법무부 장관의 공석이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임명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오늘 임명하지 못하고 월요일날 표결하면 월요일날 또 그 헌법재판소장 인사청문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국힘 의원님들 중에 일부는 또 청문위원으로 들어가실 텐데 월요일날 회의 잡기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지금 아마 다른 위원님들도 월요일날 각자 다른 여러 가지 일정들을 잡아두셨을 것 같은데 그때 다시 모여서 이것을 처리한다라는 것은 그냥 억지 부리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서 위원장님께서 방금 잘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이 청문 보고서, 경과 보고서에 대한 종합 의견만 지금 배포해드린 이유가 이 부분에 대한 여야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만 배포해드린 겁니다. 그 앞부분 내용은 여야 합의의 대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각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답변하셨던 것을 그냥 속기록처럼 정리를 해놓은 부분이고 종합 의견을 우리가 그 중에서 추출해서 어떻게 정리할 것이냐 이것이 여야 합의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이것만 나눠드린 것이고 이 내용도 합의가 됐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게다가 지금 국민의힘에서 계속 얘기했던 여러 가지 내용들도 충분히 반영해 드렸습니다. 우리 송석준 의원님께서 뭐 지적하셨던 부분이나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다 반영이 돼 있어요. 그 부분 다 저희가 반영하는 것으로 여야 간의 합의를 이룬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이미 합의가 된 걸 가지고 자꾸 트집 잡고 하시는 것이 도대체 이해가 안 간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리면 오늘 표결 처리, 아니 합의된 대로 오늘 처리해야 된다 이렇게 의견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장동혁 간사님 말씀 주시고 다음에 김기표 의원님 발언해 주시죠.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간사간 이 종합 의견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그 부분은 이미 말씀을 드렸고요. 다만 오늘 우리 의원님들께서 아무리 속기록처럼 정리한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 의원님들 개별적인 의견이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 때문에 그리고 여러 다른 그 원내 지도부 간에 의견 조율할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의결만큼만 월요일날 저희들이 그 인사청문회 하지만 보통 오후 2시에 인사청문회가 속개되기 때문에 의결만 할 거라면 그 전에 잠깐 모이더라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의결만을 미루자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적어도 저는 오늘 지금 이렇게 강행 처리할 것이 아니라 그래도 법무부 장관이면 여야가 그리고 아시겠지만 다른 상임위에 비해서 우리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저는 나름대로 원만하게 진행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원만하게 여야가 합의해서 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의결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의원님들이 오전에 청문회 마치고 중간에라도 검토할 수 있도록 해서 처리하더라도 오늘 중에 처리하더라도 이것을 우리 의원님들이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 의결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논란이 드는 것은 사실은 헌법재판관 후보자님이 대기하는 상태에서 안 될 것 같고요. 사실은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이 청문보고서의 채택은 지금까지 저도 수많은 인사청문회를 했지만 다 종합 의견을 가지고 의결을 하고 나머지는 위원장한테 경과보고서의 경미한 자구자료와 첨부자료의 추가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한테 위임받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아까 나눠준 부분을 다 나눠주셔서 이 부분은 수정해달라고 하면 저희 실무적에서 다 수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착오가 없으시길 바라고 여기서 계속 논란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저도 위원장으로서 가능하면 다 합의 처리를 하는 게 원칙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저희가 야당 측이 주장하는 부분을 단 하나도 안 빼고 100% 다 수용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유에서
자꾸 연장되고 이런 선례를 내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후에도 청문보고서가 채택되기 때문에 일정 기간 동안에 아까 자료 한번 참조해 주시고 우리 간사님들께는 다시 협의 시간을 가져주시고 안 되면 오후에 시작할 때 이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사실은 협조해 주실 것을 알고 여러분들도 잘 검토해 주시고 이 부분은 여기서 잠깐 멈추고 오후에 시작해서 다시 다시 채택 여부를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 나머지 의사진행 발언과 이 부분과 관련 의사진행 발언은 필요하시면 오후 시간에 해주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후보자님 다시 자리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규 의원님, 이번이 서영규 의원님 질의 순서입니다. 말씀하십시오. 성석준 의원 긴장감이 뚝 떨어지겠어요. 예. 어쨌든 오후에 다시 잘 합의되길 위원장님이 정하셨으니까. 예, 서울 중랑구갑의 서영교 국회의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나이는 몇 살이십니까? 지금 56살입니다. 그리고 남성. 예. 매번 문제 제기하던 게 뭡니까? 서오남. 헌법재판관 임명 과정에서 항상 문제 제기가 서오남입니다. 저는 헌법재판관은 사람들의 기본권, 기본 헌법, 그래서 사람들에 대한 애정, 이런 것들을 다 보려면 다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하지 못한 또 대표적 사례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합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 또 다른 사람들의 의견, 아픈 의견 다 들어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시겠습니까?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약속하셨습니다. 예. 더 아픈 사람들의 의견 나오면 최선을 다해서 듣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 예, 제가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전쟁 유족 생존자 관련해서 아시아 태평양 전쟁에 갔어요. 그 유족들과 그리고 생존자들, 이 사람들이 당연히 보상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른 판단을 내리셨죠? 예, 1심 법원 할 때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1심 법원을 하면서 청구권 자금 중 무상원조 3억 달러 반환해서 우리들이 아시아 태평양 전쟁에 갔다 왔으니 우리들에게 줘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때 국회 재정법률에 따라 다른 산업에 사용되었다. 다른 산업에 사용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법행위 아니다 이랬는데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법률적으로 생각해도 그렇게 밖에 판결할 그런데 수 없지 않나 생각했습니다. 헌법재판관이시잖아요. 예, 아까 재판 헌법소원 이야기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들의 기본권이 다 침해됐잖아요. 전쟁에 끌려 나가게 되었고, 그리고 거기서 피해를 입었고, 그리고 돌아왔으면 누군가는 보상해줘야 되는 게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법이 바뀌든지 아니면 판단이 바뀌든지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예, 근데 그 사건은 그 청구권 자금에 사용하는 법률 자체가 그렇게 돼 청구권 있었어요. 자금에 사용하는 법률이 있지만 이 사람들은 그러면 어디서 어떻게 보상받나요? 그러니까 전쟁에 내몰아 보내고 다시 내 목숨의 값 그 이야기할 때 누군가는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 지금 사건이- 헌법재판관으로서는 어떻습니까? 예, 그 사건이 저로서도 좀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이게 중간에 껴가지고 실질적인 보상도 못 받고 해서 굉장히 안타까운 사건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기억해야 합니다. 아시아 태평양 전쟁, 위안부 할머니들, 모든 분들, 그분들이 상처를 입었는데 이 상처를 보듬어야 합니다. 예. 그리고 상처에 대해서 보상도 해야 합니다. 그런 일을 헌법재판관으로서 다시 판단하고 다시 제안이 온다면 다시 판단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윤석열,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을
헌법재판관 8명 만장일치로 파면시켰습니다. 맞습니까? 예, 윤석열은 대통령이지만 파면당해야 될 대상 맞습니까? 예, 헌법재판소 결정도 그렇게 난 것으로 알고 파면만 당하면 됩니까? 아니면 대한민국을 이 위기로 몰아넣은 것에 대해서 처벌받아야 되죠? 예, 지금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윤석열, 그런데 지기현이라고 하는 법관이 윤석열 구속 취소를 시켰어요. 구속은 날로 한다라고 하는 걸 시간으로 한다라며, 그리고 체포 적부심도 구속 일자에서 빼면서 구속 취소시켰어요.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본인이시라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 결정은 일반적인 실무하고는 좀 다른 부분이 일반적인 실무랑 다르지요? 예,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파면된 자예요. 대한민국을 위기로 몰아넣은 자예요. 그런 자를 법관은 독립적 위치에 있다라고 해서 구속 취소시키면 됩니까? 그리고 이에 대해서 말을 못하면 되겠습니까? 오늘 헌법재판관으로서 만약에 또다시 지기현에게 그런 판단을 해야 될 상황이 온다면 지기현이 구속 취소시킨다면 됩니까? 안 됩니까? 지나갔다고 치고요. 앞으로 다시 그런 일이 온다면요. 기본적으로 좀 중요 사건을 결정할 때는 기본 원칙을 좀 충실히 검토해서 결론을 내려야 된다는 걸 그런 생각입니다. 네. 유추해서 잘못된 결론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윤석열은 또다시 구속되었습니다. 윤석열을 아무리 풀어줘도 윤석열은 영원히 구속되고 윤석열의 최하 처벌은 무기징역입니다. 화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헌법재판관이시니까 대한민국 헌법 1조 1항은 뭡니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입니다. 2항은 뭡니까?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입니다. 예. 이 내용 항상 외우고 계셨습니까? 아니면 최근에 외우시기 시작하셨습니까? 예전부터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권력자, 대통령, 국회의원, 판사, 헌법재판관 모두 다 국민 위에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그 권한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이다 라고 하는 거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헌법 제66조의 내용은 무엇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헌법 제66조 3항은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해 직무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평양에 드론기를 보냈습니다. 드론기를 보내고 그 드론기가 평양 김정은으로부터 파악되게 했습니다. 그래서 평양에 무인기 잔해가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쟁을 노리고 윤석열이 무인기를 보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리고 다음 군사법원 국정감사장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저희가 평양에 무인기가 떴다라고 했더니 당시 김용현이 그런 적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상황 파악을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무인기 띄워서 박수치고 좋아했다라고 하는 증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용현은 당시 저희가 국정감사를 갔는데 그런 적 없다라고 거짓말했습니다. 평양에 무인기를 몇 번 띄웠냐면 7번 띄웠습니다. 7번 띄우고 또 한 번은 저렇게 평양에서 발견되게 했습니다. 무인기를 띄웠어요. 그런데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평양 동향을 파악하려고 무인기 띄울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오늘 이 질문을 하는 것은 전쟁의 위험을 만들어낸 윤석열은 헌법 66조 위반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몽고로 사람을 보내는 등 이것은 외환죄에 해당된다. 최소 3대를 이롭게 한 이적죄에 해당되는데 저는 외환죄에 해당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북한을 정찰하려면 글로벌 호크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 글로벌 호크 20km 위 상공에서 저 지상에 있는 0.3m짜리까지 볼 수 있는 글로벌 호크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휴민트 등 여러 가지 정찰 방법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무인기를 띄워놓고 북한에 발각되게 해서 전쟁의 위기를 만든 윤석열은 헌법 66조
예,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한 사실관계를 지금 파악하지 못한 상태여서 지금 답변 드리기가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예,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할 의무를 진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 박은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재판관 지명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화면 좀 올려주세요. 그 서면 답변에서 후보자님께서 가장 존경하는 법관 법조인으로 가인 김병로 대법원장을 드셨는데요. 예, 거기에 사유가 적혀 있지 않아서 예, 존경하는 이유를 물어도 될까요? 예. 일제 시대 우리 운동가들을 위해서 헌신하면서 무료 변론 활동을 많이 했고요. 해방 후에 사법부가 제대로 바로 설 수 있도록 그 행정부라든지 대통령의 외압에 굴복하지 않고 제대로 기강을 써서 우리 사법부가 현재에 이르게 할 수 있는 기초를 세운 분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가인 김병로 대법원장께서는 그 사법부의 독립을 위해서 권력자에 굴하지 않고 소신 있게 직무를 수행한 것으로 많은 법관들께서 존경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서영교 의원님께서도 그 지적하셨다시피 서울대 남성 엘리트 기득권 의 계층에 계시는 재판관 후보자께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실 수 있겠는가 하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수호 최후의 보루이자 헌정 질서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고 권력 간의 균형을 조정하는 중대한 역할을 맡고 있는 것은 맞지 않습니까? 예, 그 결정이 국민 다수의 법 감정이나 상식, 정의관념과 괴리되는 경우 헌재에 대한 신뢰는 치명적으로 약화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화면 좀 올려주세요. 그런데 헌법 111조에 헌법재판소는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이 되고 저렇게 헌법에 따라서 헌법재판관이 임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관 구성의 다양한 방안으로 대법원장 지명권을 폐지한다라든가 헌법재판관 후보 추천위원회를 법제화한다라든가 국회 제적의원 3분의 이 동의와 같은 다양한 방안이 제안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후보자 입장은 어떠십니까? 예. 현행 헌법의 물론 그 개정 움직임이 충분히 이해가 된다고 생각하고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헌법재판관의 그 사명의 중요성을 생각하면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헌법재판관이 임명될 수 있도록 강구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기본적으로는 동의하신다는 취지로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다음 거 보여주세요. 그 다음 거 보여주세요. 그, 우리 헌법재판소법 이제 5조 1항에 자격요건에 재판관 자격이 들어있는데, 현실적으로 헌법재판관 인적 구성이 편중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역대 재판관 64명 중에 77%가 서울대 출신이고, 82%가 법관 출신입니다. 지금 헌법재판소도 마찬가지이고요. 여성 재판관이 단 8명에 불과했습니다. 40대에 임명된 재판관은 단 2명이고 세대적 다양성도 좀 미흡하고요.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계층, 세대, 성별, 지역 등 다양한 시각과 삶의 경험이 헌법재판소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을지 또 지적을 드립니다. 후보자님 호주제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예. 다음 화면 보여주십시오. 호주제는 대한민국에만 존재했던 법적 제도이고 남성을 호주로 하여 가족 구성원을 편제하는 가부장 중심의 가족제도였습니다. 여성과 자녀의 법적 지위를 종속시키고 성차별적이라는 비판을 받았고 2005년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불합치 결정과 2008년에서 전면적으로 폐지를 통해 사라졌습니다. 호주제 폐지는 대한민국 가족법의 역사에서 성평등과 개인의 존엄성을 실현한 결정적인 전환점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가 2005년까지 유지되었다는 점에서
폐지 시점이 지나치게 늦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역대 재판관 중 여성이 단 한 명뿐이었습니다. 2005년도까지. 그리고 대다수 50대 보수적인 남성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들의 가치관이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헌법재판소가 국민 다수의 정치적 의사, 법감정, 성인지 감수성, 정책적 정당성 및 사회적 현상을 반영하지 못하고 법기술적 논리와 편향된 가치관에만 의존하여 판단될 경우에 민주주의 원칙과 국민주권의 실현에 어떤 위협이나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일례로 지난 윤석열 내란숙의 탄핵 심판에서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께서 법관 생활을 30년 가까이 하신 분들이었습니다. 그런 법관들께서 너무나 당연한 내란 우두머리에 대한 내란 행위에 대해서 그 법정 선고가 늦어지는 바람에 국민들은 너무나 많은 의구심과 함께 발을 동동 구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법관들의 보수적인 성향 때문에 내란 우두머리, 내란 행위에 대한 판단을 굉장히 소극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있었습니다. 다음 거 보여주세요. 지금 우리 보시는 바와 같이 공권력의 행사에 대해서 또 다시 좀 묻겠습니다. 우리 현행법상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로 인해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에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아까 존경하는 박균택 의원님께서도 물으셨던 재판소원 제도에 대해서 후보자님께서는 기본적으로 찬성하신다는 입장으로 제가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대법원에서 지난 1974년에 그 8명에 대해서 사형 선고를 내렸고 그 2007년 재심 법정에서 사건이 조작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져서 사형 집행이 되었던 8명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인혁당 사건을 사법살인이라고 하는 이유인데요. 법원의 재판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재판이었을 경우에는 재판 소원을 통해서 당연히 바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후보자님 동의하신다는 거죠? 예, 동의합니다. 네. 법원의 재판 자체에 대해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면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강화하고 사법적 정의를 실현하며 독일, 스페인, 대만 등 주요 국가에서 재판 소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재판소도 사법의 최후의 보루로서 헌법재판소의 역할을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거 보여주세요. 영국의 문정기구가 발표한 2023 언론투데이에 따르면 우리 한국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 지수가 167개국 중 155위로 매우 낮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재판 소원 제도가 이런 취지로 인정에 대한 기대를 표명합니다. 그것을 충분히 인정해서 재판관으로 인정이 되시면 재판에 관여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김기표 의원님 질의해 주시고 김기표 의원님까지 마치고 잠시 종의하겠습니다. 네, 경기도 부천시 김기표입니다. 오영준 후보자님, 일단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되신 것에 대해서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제가 준비해온 질의를 하기 전에 몇 가지 질의 내용된 것을 조금 확인을 좀 해야 되겠네요. 직위원 재판부라고 하는 곳에서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서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원칙에 따라야 한다 이렇게 아까 말씀하셨죠? 예,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원칙에 따른 결정입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취하는 입장과는 좀 다른 입장을 취한 것으로 알고 원칙에 있습니다. 따르지 않았다는 의미의 답변을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런 쪽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원칙이면 원칙이고 아니면 아닌 거죠. 가까운 것은 없겠죠. 그 재판부가 한 결정에 대해서 제가 명백하게 비판을 하기는 뭐 시와 날이 뭐 얘기가 시와 원래 날로 하던 것을 시로 했다 뭐 이렇게 얘기가 돼서 사실은 그 이면에 자세히 들어보면 물론 이제 우리 오영준 후보자님도 아주 법리에 밝으신 법관 출신이니까 당연히 아실 거예요. 그때 체포적부 심사에 소요됐던 시간을 의도적으로 빼버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냉정히 따져보면 수사기관에서 체포적부 심사까지 다 계산해서 그 전에 구속기간 동하기 전에 기소를 했는데
그냥 그렇게 되면은 구속기간 도과라고 판정할 수 없으니까 법에 엄연히 구속기간에 산정하도록 되어 있는 체포적부심사 그 기간을 빼버렸어요. 그렇게 무리하게 구속 취소를 시킨 사건이죠. 그걸 원칙에 뭐 가깝지 않다라든가 이렇게 표현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저도 그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체포 적부심을 그 구속기간 산정에 있어서 빼라는 규정이 형사소송법에 있는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의 결정에서는 그 부분을 고려하지 않았죠. 제외하지 않은 점은 맞습니다. 그래서 원칙에 벗어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동의하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그 파기환송 그 이재명 당시 대표의 파기환송에 대해서 의견 어떻게 생각하냐에 대해서 지금 후보자께서는 가능하면 대법원 판결에 대해 존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존중할 만한 그런 가능한 상황인가요? 그 판결에 대해서 존중하시나요? 제가 관여를 하지 않아가지고 그 판결에서 지금 뭐 평가를 하기는 좀 곤란한 것 같아요. 대통령이 12월 3일 날 내란 행위를 일으켰습니다. 내란 행위에 대해서 대통령의 행위이기 때문에 존중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할 수 없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의 판결이 명백하게 잘못된 거면 존중할 수 없겠죠? 예, 근데 그 부분은 아직 사건이 계속 진행 중이어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평가하기는 좀 곤란한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동료 의원 질의에 대해서 파기환송하는 경우에는 기록을 좀 볼 필요 있다 이렇게 후보자께서 말씀하셨어요. 동료 의원은 기록 안 보는 게 당연한 것 아니냐는 전제로 물어보셔서 저는 마음속으로 참 당황했습니다. 그렇게 질문해도 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당연히 재판을 하면 기록을 보는 것이 원칙이고 대법원이 아무리 바빠도 헌법재판소가 아무리 바빠도 기록을 봐야 하는데 못 봤다 미안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을 건데 당연히 기록을 못 보는 게 당연하지 않느냐라고 저는 질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했습니다만은 동료 의원 질의라 제가 굳이 중간에 끼어들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후보자께서 당연히 파기환송을 하는 경우에는 더더욱 기록을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 아까 그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제가 적어놨어요. 예, 파기환송할 때는 좀 신중하게 전체적으로 이 결론을 뒤집는 거라서 좀 기록을 봐야죠. 볼 당연히. 있는 것 같습니다. 의견을 내려면 대법관 한 명으로서 특히 전원합의체에서 의견을 내려면 적어도 기록을 중요한 부분은 조금 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예, 제가 뭐 그 사건에 관해서는 지금 뭐라고 말씀드리긴 좀 곤란한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 대법원 파기환송심을 보면 4월 21일 날 이재명 전 대표가 대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하니까 4월 22일 날 바로 소보에 배당했다가 당일 오후에 대법원장이 전원합의체 회부를 했고 첫 합의기를 바로 그날 진행해 버렸거든요. 그 다음 날. 그 다음에 4월 24일 날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이틀 후에 두 번째 합의기를 진행하고 그 다음에 29일에 우리 5월 1일에 선고하겠습니다. 라고 선고기를 지정했고요. 그래서 5월 1일 날 파기환송 해버렸습니다. 이전에도 이렇게 신속하게 한 적이 있습니까? 제가 연구관 활동안에는 없었죠. 예, 전원합의 사건은 그런 적이 없는 없었죠. 예. 그러면 그거 그렇게 파기환송이 되는 거 보고 후보자는 그때 어떤 생각이 드시던가요? 떠들썩한 사건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본인의 느낌이 없을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네, 좀 이례적이라고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5월 다음 날 대법원이 서울고법에 기록 송부하고 배당해버리고 그 다음에 송달까지 합니다. 변론기일. 그래서 집행관 송달 촉탁으로 아주 이례적인 송달 촉탁도 했어요. 그것도 그전에는 없었던 일이죠. 그 부분 송달 부분까지는 제가 실제로 어떻게 했는지는 지금 경험이 없어가지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게 지금 시간이 좀 돼서 나중에 보충 질의할 때 더 질의를 하더라도 이어가겠습니다. 중간에 좀 끊길 수는 있겠는데요. 아까 또 동료 의원께서 사건이 적체돼 있어 재판소원을 받아들여야 하느냐. 완전 본말을 전도한 것이죠. 재판소원이 필요하면 그것을 어떻게 지금 현 구조에서 가능하게 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이 정치인이고 국회 입법하는 사람의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건이 적치되어 있으니까 선법 재판소원을 인정하면 안 된다 이렇게 저는 얘기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재판소원이 필요한 제도라면 입법을 하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을 하는 것이 좀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재판소는 법원이 좀 자초한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한정위원 한정합헌 결정에 대해서 대법원이 그 효력을 인정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서 잘못됐다고 다시 지적하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에 대해서 대법원이 법원이 다시 재판을 진행하지 않고 계속 방치되어 있는 상태에 있거든요. 지금 후보자로서 한정합헌 한정위헌 결정에 대해서 대법원이 따르지 않는 거, 이거에 대한 의견은 뭡니까? 예, 기본적으로 양 기관은 대법원은 법률 해석에 대한 최고 권한을 가진 최고 법원이고 헌법재판소는 헌법 해석에 관한 최고 법원이기 때문에 양 법원에서 한 법률 해석이나 헌법 해석은 각자가 존중하면서 조화롭게 국민의 기본권 보장해 나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애매한 답변이잖아요. 자, 그럼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물어볼게요. 대법원 판결이 한정위헌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대법원이 그 판결을 따라야 됩니까? 안 따라야 됩니까? 이게 답변인 거죠. 그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존중하는 것이 따라야 된다는 말과 같은 걸로 이해하면 됩니까? 지금 워낙 양자의 입장 차이가 있어서 가지고 예, 지금 헌법재판소 입장은 따라야 된다는 입장인 것이 명확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저도 헌법 해석에 관한 헌법재판소가 최고 권한을 갖고 있으니까 따라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자, 우리 조배숙 의원님까지 질의하고 오전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배숙 의원입니다. 예, 먼저 우리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지명된 걸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지금 그 대법원장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 아래서 코드 인사 논란이 반복이 됐죠. 그래서 사법부의 정치적 편향성에 대해서 국민들의 그 우려가 큽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그런 부분이 언론에 보도된 걸 알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헌법재판소도 예외는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헌법재판소는 굉장히 그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구성 자체가 대통령이 3인, 그리고 국회가 3인, 그리고 대법원에서 3인 이렇게 추천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하고 그래서 이제 어떤 이 삼권 분립의 이 중추적인 기관이 이렇게 그 구성에 관여를 한단 말이죠. 예. 그러면서 이거는 이제 다양한 시각이 반영이 되고 권력 간 견제가 이제 이루어지도록 했는데 지금 현실은 보면은 대부분 판사 출신이에요. 과거에는 검사도 있었고 그리고 또가 이제 변호사 현직 현직 경험이 없는 그 변호사 출신도 있었고 하는데 지금은 거의 다 지금 판사입니다. 왜 이렇게 판사들로만 채워졌다고 보십니까? 지금 대법원 같은 경우는 너무 사건이 적체돼서 현실적으로 좀 경험이 많은 판사들이 신속하게 재판하는 아니,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소는 아닙니다. 예. 아니 제 얘기는 왜 헌법재판소가? 예. 지금 대법원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왜 예, 예. 헌법재판소가 재판관들이 다 법관 출신이잖아요. 현재는 그런 걸로 알고 자,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잘 모르겠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너무 편중돼 있고 그리고 또 성향도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임명안 통과되면은 이제 PT 좀 띄워보세요. 이 헌재 재판관 9명 중에서 진보 성향이 4명, 그리고 중도 3명, 그리고 보수 2명. 우리 지금 후보자도 지금 진보 성향으로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그리고 또 특히 4명이 우리법, 국제인권법 연구회 출신이고 특정 연구회 출신이 대법관, 고법부장판사, 법원장 이렇게 핵심 요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법부의 독립성, 다양성을 훼손하는 그런 문제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의원님께서 우려하는 바와 같은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좀 더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후보자께서는 지금 어떤 상황에서도 이 정권 눈치 보지 않고 헌법 정신에 따라서 독립적으로 판단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예, 그게 헌법재판관의 기본적인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긴 한데 제가 보니까 항상 헌법재판소가 내부적으로 보면은 본인을 추천한 진영의 이념의 대리인의 역할을 해왔어요. 굉장히 철저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좀 우려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뭐 이거는 조금 이제 우려니까 너무 기분 나쁘게 듣지 마십시오. 그 부인께서 지금 이제 김민기 수원고법 판사시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아주 뭐 훌륭한 판사신데 우리법 연구에서 약 9년간 활동을 했고 같은 이제 연구의 소속이죠. 근데 이제 이분의 그 주요 판결이 보면은 정치적으로 편향된 판단이 있어요. 그리고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띄워보시죠. 아니요, 다음. 예. 그리고 거기서 1심에서 유죄였는데 항소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고 여기에 관련해서 또 김명수 대법원장이 김 판사한테 대법원이 부담 덜게 됐다. 김명수 퀴즈로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또 북한 지령받고 자 앞으로 북한의 지령을 받고 간첩 활동을 벌인 민노총 간부 사건도 1심에서 징역 15년 받았는데 지하 조직 여건이 불충분하다면서 징역 9년 6개월로 감형했어요. 이 국가안보에 대한 인식이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이런 지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셋째, 대장동 관련 재판도 1심에서 중형이었는데 항소심에서 무죄, 오늘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이 됐는데요. 자, 제가 왜 걱정을 하냐면 부부는 말이죠. 1심 동체예요. 그렇죠? 이 세상 어느 누구보다도 시간을 가장 많이 보냅니다. 가장 친밀한 관계고 또 오래 살면 이제 외모, 취향까지 다 같아지는데요. 저는 이제 배우자의 이런 이 편향적인 판결, 이 정치적인 발언이 좀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데 후보자께서 그런 영향으로부터 좀 자유로우실 수 있는지 그런 우려가 있거든요. 제가 배우자 때문에 제 판결이 뭐 달라지거나 그런 일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제 배우자도 자, 그 그런 재판부의 부분은 합의에 서로 따라서 독립적으로 양심에 자, 따라 그러면은 판결한 이제 걸로 알고 그런 있습니다. 부분은 예. 걱정 안 해도 된다. 예, 이렇게 그렇습니다.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예. 예. 자, 그다음에 헌법 84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예. 헌법재판소법 제32조를 보면은 이 재판과 소추를 분명하게 구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지난번에 그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그 판결에 대해서 지금 이제 기일을 자꾸 이제 뭐 늦췄잖아요. 추정했고. 근데 그 이유가 헌법 제84조에 의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 헌법 84조는 재직 중에 사유로 인해서 소추하지 아니한다는 것이 그 전의 사건에 대해서 안 한다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지금 학문적, 사법적 논란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그런 이유를 대서 이 추정을 했다. 이거는 법원이 뭐 너무 이 정치권의 눈치를 보고 완전히 굴복한 거 아닙니까? 그 법원이 나름대로 숙고해서 판단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84조에는 명백하게 그런 규정이 아니에요. 네. 예. 예. 잠시 정리하여 있다가 2시 20분에 복귀하겠습니다.